작년에 그 연구를 뭔가 하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곳이랑 이제 그 어떤 이런 주거 취약 청년들의 주거 지원 방안 같은 연구를 하다가, 약간 조금 이거는 좀, 어, 안 맞는데? 막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동안 주거 사다리라는 좀 것들이 강조되어 왔고, 정부 정책도 조금 그런 주거 사다리 이행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아니라, 뭐, 월세로 사는 사람은 뭐, 굳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식의 좀, 으로 연구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정리돼 있고, 그 전에 이제, 어, 저희 한국도시연구소의 다른 홍정훈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영끌이라든지 이제 청년 대상으로 한 어떤, 어, 계속 주거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전세난 아니면 영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도 좀 글을 쓰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주거와 관련돼서 이 주거 사다리라는 게 되게 강력한 어떤 신화처럼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이 정부 정책 그 보도자료 보시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2017년에 그 주거복지에 관한 어떤 총 망라한 어떤 정책명을 냈는데 그 보도자료 이름이 이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뭐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게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안정, 주거 복지에 되게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이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 그 주거 사다리를 잘 지원하는 게 어떤 정부의 역할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고 이 주거 사다리를 잘 이행하는 거 못하면 정부에 대해서 엄청 비판이 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 주거 사다리가 붕괴했다라고 주로 얘기되는 게 이제 뭐 월세 이제 전세 물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월세에서 이거 되게 비싼 그 매달 내는 그런 죽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돈이 죽는다고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다. 그래서 그런 월세를 내는 그 매달 그 세를 내는 월세에서 그 죽는 돈은 그래도 없어지는 그 보증금을 일정 이상 넣어놓으면 되는 그 전세로 이행을 하고 아니면 뭐 그게 돈을 모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전세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전세에서 보통은 이제 월세가 안 나가니까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뭐 이제 분양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가로 이행하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이 주거사다리의 종착지인데, 뭐 사실은 더 파고들면은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그 갈아타기라고들 하죠. 그래서 더 이제 그 오른 집값을 바탕으로 주담대를 갚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행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월세에서 전세로 우리 말하는 이 점유 형태를 더 좋은 형태라고 흔히 생각되는 그 형태로 이행하는 걸 일단 주거 사다리라고 일단은 이해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에 있어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이행하고 이 전세 그 제일 열악한 월세에서 그나마 나은 전세 그리고 전세에서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사다리를 이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왔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것도 아마 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걸 도식화를 해보면 이 월세에서 그 전세로 이행을 하는데 그 정부가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은 약간 논외로 치고요. 논외로 치고 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그냥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은 더 깊게 따지고 보면은 은행에서 손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은행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이제 공적 보증을 받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 우리가 은행은 많이 접하지만 이제 보증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지 못하는데 그 이제 주택 이제 그 허그 요즘은 좀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주택보증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HF 주금공 이제 주택금융공사 아니면은 이제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서울보증 SGI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손해 보는 건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해주는 것도 사실은 공적 보증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출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전세까지 이행은 하지 않더라도 월세 사는 사람한테도 보증금 대출을 뭐 예를 들면 뭐 청년 대상으로 뭐 7천만 원까지 해줘서 월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한다든가 좀 보증금을 이게 최대한 대출해주는 형태의 지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 전세에서 자가로 유행할 때는 이제 구입자금 대출이 있죠. 그래서 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딤돌 대출이 있고 이제 아니면 뭐 그 주금공 아까 말씀드렸던 HF에서 하는 이제 보금자리론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직접 집을 지어서 공공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공 분양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저도 보니까 진짜 이게 와, 이거 되면은 막, 뭐 몇 억 생기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왜냐면 시장 가격이 있는데 공공분양을 싸게 분양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지역에 요 비슷한 집의 시세가 한 3억, 뭐 5억인데, 뭐 공공분양을 예를 들면 분양가가 3억이다. 라고 하면은 3억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와, 그럼 2억이 생기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혼희망 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공공분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 그 로또 분양이라는 그 희망을 이제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희망 타운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분양가도 낮은데 거기에 더해서 그, 그 돈을 100% 분양가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대출을 또 해주잖아요. 그 대출이율도 막 1%, 굉장히 사실은 그 이중으로 엄청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까,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구입자금을 이 대신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조건이 있다든지, 뭐 공공성 때문에 이제 연소득이나, 글자가 너무 좀 그러네요. 네, 연소득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공공분양에서도 이게 너무 혜택이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거주를 몇 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혼부부 대리를 몇 명 낳으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 차이, 거기서 뭐 애를 한 명 낳으면 뭐 7대 3으로 나누고 2명 낳으면 5대 5로 나누고 뭐 이런 식의 막 환수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이행을 돕는데 그 이행을 돕는 요 재원이 보통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그 우리가 뭐 세금으로 이걸 하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들 도와주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마련돼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그 청약통장, 뭐 청약이 있고, 그 청약통장을 이제 몇 회, 몇만 원씩 계속 넣잖아요. 그런 돈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런 30돈들을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뭐 그리고 청약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투입하는 금액도 물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복권 기금 같은 거, 뭐 복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저기 경마 뭐 이런 기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기금 발행해서 뭐 제가 확인했을 때 50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큰 규모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임대주택도 짓고 아니면은 이런 보증금 대출을 하는데 이 보증금 대출도 직접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만약에 우리가 뭐 너가 3%짜리 대출을 보통 해준다면 이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2%로 해줘. 대신 1% 차익은 우리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2차 보전이라고 하거든요. 2차 보전. 그래서 2차 보전식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기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은 주택토시기금에서 뭐 수리 뭐 하는데 뭐 비용이 들기도 하고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한 또 주거 관련 정책을 하는데 재원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주택토시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은 되게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그 주거사다리 이행하는 것들을 도식화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문제는 요 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대변이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요런 기사들이 되게 한동안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빚내서 영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연봉 얼마 넘는데 우리는 이거를 왜 이행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요 이행을 하는 정책들을 우리도 이용하게 해달라 아니면 요것들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많이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게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던 어떤 영끌 청년들
아니면 뭐 이제 공공 분양을 못 받아서 뭐 우리가 다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되게 요 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 우리는 여기 있어서 이행을 하려고 해라고 하면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뭐를 어떤 걸 찾아봐야 되지? 정부에서 뭘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분노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좀 이용 보기에 좀 공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대변을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 영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내가 어떤 전세로 살고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전세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내 집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 이 정부에서 하는 요 이행 정책들이 어, 보니까 내 소득, 나보다 소득 기준이 낮네? 난 이용을 못하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 집값이 오르면서 이 정부 정책의 공공성은 한 수직선상으로 보면 요 정도까지 끊어줬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계층은 한번 여기 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은 되지만, 그 실제로는 그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실제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여기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의 그 어떤 범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의 범위가 늘어나는 식으로 네, 정부 대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 건가요? 아,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한번 기사를 봐봤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다 작년에 어떤 기사에서 그냥 그대로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요 금액에 샀다. 전세 금액을 주고 갭 투자하고 이미 4억 원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뭐,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어, 대다수의 제가 청년들을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은행 가는 것 자체도 이제 많이 이제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냥 은행을 안 가봤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더라도 이제 연봉 정도까지 해주고 아니면 되게 소득이 많은 이제 전문직 정도 돼야 신용대출을 몇 배를 해주는 건데 연봉에 이제 그렇게 우리 기사에 나오는 그런 신용대출을 막 몇 배씩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11년째 전세살이를 해온 이 30대 분은 이제 뭐 7억 3천만 원짜리 이제 모으는 3억을 모았고 이제 10년 동안 뭐한 3천 정도 잉여를 모을 수 있는 분인 거죠. 부모님한테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뭐 약간 이런 분들, 모바일 신용대출까지 받으신 분들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여력, 연끌을 해서 다른 전형태로 이행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언론에서 그 더 부각이 되고 되게 대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산 어떤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뭐 너무 이런 분들의 불안함 네, 이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의 불안함 그래서 뭐 갭투자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들 갭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이런 분들이 더 대변이 많이 되고 언론에서 더 주목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이분들이 집값이 오른 것 자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러면 집만 사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주담대의 좀 함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뭐 되게 일개 신도시 분양받았던 분들이나 다 약간 이럴 텐데 주담대를 일단 받죠. 50%, 60% 많이 있는 70%까지 받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를 노동소득으로 다 갚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이걸 다 갚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그 대출 기간을 늘려놓고 이제 월 상환액을 낮게 낮춰놓은 다음에 그냥 집값이 오르는 걸로 주담대를 갚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하우스 푸어라는 문제 한동안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평생 버은 것들로도 이제 그냥 빚만 내서 갚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집을 사는 순간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이미 주택을 통해 자산을 증식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분들 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실수 차익을 통해서 되게 자산을 획득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계층이 이미 있는 거고 이미 기성세대들 중에 한편으로는 무리해서 이번 세대 중에서 집을 구입해서 뭐 이미 실수 차익을 누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아직 누리지 못했지만 아 내가 샀으니까 더 떨어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특히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으로 이제 집을 사고 했는데 그다음에 집이 떨어지면은 이제 집값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평생의 노동소득으로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 한편으로 재밌었던 게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집값이 고점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40년짜리 모기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LTV비도 늘려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고점인데 그렇게 LTV도 늘려주고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기간도 늘려줘서 이제 월 상환액을 부담을 낮춰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집값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40년 동안 그 경제 활동을 40년 동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40년 동안 번 잉여잖아요. 사실 그 번 총액이 아니라 살면서 뭐 소비도 해야 될 거고 한데 잉여 소득으로 그 집값을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빚을 지지 않으려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되는 상황. 근데 하지만 집값은 고점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조금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 이게 집값이 고점이라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떠넘기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막 이게 뭐 약간 속임수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자가 촉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하는 LTV비를 늘려주고 대출 기간 늘려줬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사람들 이런 계층들이 모여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라는 엄청난 압력을 주게 되고 문제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어려운 계층 중에서 일부는 월세로 그냥 살겠죠.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사는데 일부는 그래도 주거비를 아껴보겠다고 이제 아니면 특히 저금리 너무나 저금리 상황이고 그냥 전세 대출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전세 물량이 없더라도 최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은 그 전세 보증금인 이 굴러가는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집값이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6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집값이 점점 내려와서 요 금액까지 돼 있으면은 이제 요 금액은 이제 비어 있는 이제 아무 책임져 주지 않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전세를 보고 소유자들의 금융 리스크를 전세 세입자가 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은 이제 원래 사실 전세를 따지고 보면 어떤 집을 한 사람은 소유권과 향후 시세 차익을 향후 시세 차익과 어,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주권을 가지고 약간 요 방식인 거잖아요. 대신 금융 리스크를 이 임대인이 응당 져야 되지만 시세 차익을 받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세 보증금을 다 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을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도 집값이 하락하는 것, 내 전세 보증금 밑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가격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유지를 바라는 압력이 있을 수밖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값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세 세입자조차 반기지 않을 텐데 그렇게 치면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한 요 정도 선까지 왔으면 좋겠다. 나도 집을 사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져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집을 아예 살 수 없고 월세로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로 되게 소외된다. 정치적인 어떤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전세라는 제도가 이런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이 약간 이 주택 가격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가담시키고 있는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이게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워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난에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말. 김현미 옛날 국토부 장관도 이런 말을 했었고 대통령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위에 기사 보셨다시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런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대책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그런 뭐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면은 이제 전세가 월세화돼서 이제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월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전세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됐으면 이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의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사철 뭐 전세난을 어떻게 해야 전세 물량을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기사로 나오면 일단 항상 달리는 댓글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부가 월세 노예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거 어 정부가 지금 임대차 뭐 하면서 계속 월세로 지금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냐? 이런 말에는 한편으로는 월세는 지금 살만한 그 삶이 아니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에서 이 전세로 넘어가야만 이렇게 살만한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최소한 그리고 여기서 내 집 마련도 못하면 안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약간 막 무주택 거지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만 진짜 진정한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사다리 정책에서 이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요 월세로 계속 살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멸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살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들을 은연중에는 생각하면서 그걸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거 사다리라는 이 워딩이 감추고 있는 것,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가게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계속해서 월세로 사는 사람이 아마 저는 이 늘어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요 전세 월세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금리잖아요. 굉장히 저금리. 이 저금리라는 거는 이제 한 국가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 집주인이 막 뭐 정해서 뭐 하는 거 한 은행이 정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어떤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기축통화국이 돈을 풀고 막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또 막 돈을 더 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게 많아지면 돈의 가치 자체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금리라고 하는 돈을 빌리는데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는 게 되게 희소할 때는 금리가 높지만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희소하지 않을 때 돈을 막 찍어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금리가 14%, 막 12%, 막 해서 저축해야 된다 이런 막 그 관념을 가지고 계셔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막 청년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런 관념을 가졌고 금융교육을 그렇게만 받아온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거의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시대에는 완전히 좀 달라진 거죠. 이제는 그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약간 요런 제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아서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 저금리 상황이 이제 조금 완전히 지금 다른 이제 상황이 됐고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전세를 받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라는 게 큰 보증금을 받는 건데 이 큰 보증금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워낙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 이 돈의 가치라는 것들이 그 사람도 그걸 은행에 넣어봤자 예를 들면 뭐 10% 받던 게 1% 받으면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5% 받던 게 3%, 2%, 1%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이고 지금은 이제 한국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 이 전세랑 월세
이 월세를 환산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보통 이제 4%에서 6%, 좀 주택 유형이나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아파트는 조금 낮고 다른 이제 다가구 이런 것들 막 7, 8%까지도 가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면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5만 원으로 환산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학가 앞에서 예전에 그게 6%거든요. 이 전월세 전환가가. 그래서 보증금을 1,000만 원 늘리면 월세를 5만 원 낮추고 이런 식 아니면은 보증금을 낮춘 대신 월세를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이게 사실은 금리가 뭐 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사실 월세로 받는 게 이익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6%짜리를 이제 뭐 사실은 그 2% 돈이 이제 1,000만 원 그 보증금의 2%만 받는 건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세입자한테 월세로 전환하면서 6%짜리 이제 이율의 금융 상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행에 2%를 받느냐 전환율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 6%를 받느냐 요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월세가 이익입니다. 전세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이 금리보다 높을 때는 무조건 이익인데 왜 전세가 남아 있냐? 뭐냐면은 이제 전세로밖에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왜냐면 목돈을 어디 묶어놨는데 그 돈을 뺄 수가 없어서 일단 목돈을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이 그 정도까지 안 나와서 보증금을 일정 정도 이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로 받고 약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갭 투자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뭐 예를 들면 10억, 뭐 10억짜리 집이다. 근데 우리는 5억밖에 안 해줄래. 주담대를 5억밖에 안 해줘. 라고 하는데 이제 임차인은 이제 난 6억 내고 들어올래. 전세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뭐그 본인이 이제 10억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뭐 그냥 10억으로 사고 그걸 임대를 놓을 때 이 전환율에 맞춰서 시장가로 이제 내보내면 훨씬 이익이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5억을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6억을 받아서 내 금융비용을 낮추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이 돈이 없으면 아예 구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임대 시장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집값이 더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전세 보증금을 시장의 어떤 노동소득이 감당을 못할 때 아니면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감당을 못할 때는 뭐 그런 사람들 시장에 진입을 못할 것이고 아마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주택을 구입하면서 좀 월세와 좀 조금 더 어떤 주택을 구입하고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면서 좀 월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제 시장을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 월세화가 뭐 전세가 당장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당장 목돈을 뺄 수 없는 사람, 이 임차인 보증금을 당장 뭐 돌려줄 수 있으면 월세로 돌릴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뭐 저층 주거지 같은 데들 그런 데서 이제 뭐 전세 뭐 1억, 1억 5천 이런 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뭐 당장 뭐 돌려주기가 어려운 사람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너무 집을 많이 사놨고 시세차익을 노려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당장은 막 소멸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감소하고 이런 시장 이익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점점 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래서 사다리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효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월세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작년에 연구해서 좀 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지원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공 분양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희망타운이 있고 디딤돌 대출,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있는 거고 전세는 이제 버팀목 전세 자금이 이제 한 2.2%대 중반에 형성돼 있고 금리가 중소기업 취업청 전세 자금은 이거 1.2% 고정 금리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직접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금리 차이, 은행에서 예를 들면 뭐 3% 해주면 요 차이만큼을 지원하는 2차 보증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로 이행하는 거, 자가로 이행하는, 자가를 촉진하는 약간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요 주거비 지원 효과를 측정하려면 요 금리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대출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율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를 곱한 만큼이 실제 월 주거비 지원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원을 제가 보시면 1억 원을 이제 1%를 저렴하게 빌려주면은 제가 대략 이제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보통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8.3만 원씩 매달 현금 지원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어 그 전세자금 대출보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요 금액이 커지겠죠. 금액이 예를 들면 뭐 2억, 뭐 3억까지도 되니까 그 보금자리 이론 같은 거 3억보다 넘으니까 뭐 3억을 뭐 예를 들어 0.5% 포인트 더 이익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은 20만 원 막 거의 되겠죠.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상황 주거비 지원 효과를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해 초에 이런 은행의 대표적인 어떤 그 주담대 금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평균 한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은행 내부 이제 1등급, 신용 1등급, 주거래 은행 해가지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한 3.35? 근데 지금은 이제 5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번 조정을 했죠. 그래서 아마 3%대 이보다 좀 더 3.5, 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로는 당시에 이제 2%대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아마 이것도 이제 연초에 좀 조정이 됐었는데, 보금자리론도 한 2.5%까지는 아마 조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복잡한 거를 좀 건너뛰고, 이제 뭐 서울로 가정을 했는데요. 투기 지역은 이제 그 LTV라고 하죠. 그 주택 가격이 보통 이제 10억이면은 LTV가 70이면 7억까지 해주는 이제 담보 가치 대비 얼마를 대출해 주냐 최대 그건데 이제 이 실수요자 이 정부 대출에서 최대 70%가 가능을 하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70%가 가능한데 보통은 투기 지역에서는 이제 50%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최근에 조정을 하면서 그 60%까지로 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이제 들어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했을 때 이제 뭐 3억짜리 집을 한다고 하면 뭐 1억 5천 LTV 50을 가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정한 편인데요. 월 부담액, 그월 상환액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9천만 원은 내가 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3억 원이니까 그 30%, 33, 9, 9천만 원은 본인이 최소한 모을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사실은 뭔가 이행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을 축적한 사람, 9천만 원을. 그래서 요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았을 때 뭐 80만 원대 초반인 거죠. 그러면 한월 뭐 12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거비 지원 효과를 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월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그것들이 굉장히 뭐 나라가 뭐 되게 빚이 많아진다 약간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게 경상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월 지원액 같은 경우는 근데 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좀 경상이 아니라 보증금을 이제 다시 환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좀 부담이 덜한데 기금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도시기금 근데 이제 월 지원액은 기금이 점점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는 요 1.5억 정도를 뭐 2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면서 월 한 12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이 금액도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는 똑같더라도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곱하기 해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3.6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씀드렸던 그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을 최대로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거비 지원 효과를 받고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억 원 그 뭐 신혼부부 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대까지도 되니까 근데 2억 원이라고 해봤자 그 금액이 3.6억 원이랑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상은 아마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이 개념이 이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이게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불을 하고
이제 임대인은 이제 전세 보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집을 매개로. 근데 대출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요것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전세 보증금을 은행한테 빌려서 지불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그럼 은행에다가 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매달 그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을 상환할 능력이 있냐? 안정된 직장이 있느냐? 아니면 신용도가 좀 있느냐? 쌓여 있는 그리고 연봉을 대충 봤을 때 요 전세 보증금을 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여차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어떤 일종의 담보대출 성격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평가를 할 때 2억 원짜리 집이면 전세 대출이 뭐 얼마까지 나온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주담대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 사람의 대출 보증은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직장이나 신용이 없으면 이 주택 가격이 이제 이 뭐 2억 원인데 뭐 전세 자금이 뭐 1억 원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없으면 요게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너가 은행에 이걸 갚을 수 있겠어? 몇 차일 경우에 이걸 상환할 능력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요걸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 그 LTV 개념처럼 요 담보 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이 반환할 의무 자체는 또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따로 들어야 됩니다. 이 반환 보증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세자금 이 요거는 이제 그 HF나 허그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얘 보증 괜찮을 거야라고 해서 발행을 해주는데 이 임차인이 직접 이제 요 임대인에 대한 보증을 반환은 따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요거를 뭐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집의 가치만 보고 대출이 수령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의 직장이나 신용을 보고 대출이 수령된다는 점. 그래서 요게 없는 사람들은 이 전세라는 거에 접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요 돈을 현찰로 들고 있거나 내가 충분히 모아놔서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전세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고 아까 요 구입자금도 말씀드렸죠. 돈을 일정 부분 모은 사람, 9천만 원을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행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정부에서 말하는 그 실수요자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정 부분 이제 자산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그냥 빚을 뭐 학자금을 막 갚느라 막 빚을 갚느라 막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에서 예를 들면 5천을 벌어서 내가 2천은 쓰고 3천은 모으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행할 수 있는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그리고 100% 해주는 대출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중에서 아주 특수하게 이제 100%를 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임대인의 동의가 또 따로 필요한 대출이라 어,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출 중에서는 전세 대출도 뭐 70% 그가 되고 그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 위에 봤던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약청년도 그 80%가 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주담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TV가 이제 뭐 50에서 뭐 실수요자는 뭐 70까지 되는 이런 거라 전체 자금의 하다못해 80 그 중기청 같은 경우에 아니면 50%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요 돈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은 현재 전미 형태에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언론도 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억 원, 몇억 원씩을 몇억 원에는 이제 10만 원, 1억 원에 10만 원, 뭐 2억 원에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사실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거 모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연구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월세로 계속 사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 주거급여라는 게 있죠.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82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연 이제 9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이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1급지 서울에서 1인 가구한테는 최대 3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 임대료가 실제 나간 임대료와 그 보증금 환산액 이런 걸 했을 때 31만 원이 안 되면
그 금액만큼 현금 진짜 나가는 금액만큼만 지원해주고 그게 넘으면 31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이제 이게 급지별로 조금 나눠져 있죠. 이제 수도권, 이건 이제 광역시정시 이제 그 외 지역. 그래서 요 지원을 하고 있고 가구원수가 높아지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봤던 그 자가나 전세에 비하면 많이 해주죠. 대상 그 10만 원, 뭐 20만 원이니까 더 많이 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주거급여는 이제 연소득을 1,000만 원 단위로 제가 끊어봤어요. 수직선상에 끊어봤는데 이 정도에 한해서 있는 거죠. 주거급여는 1,000만 원 이하. 근데 여기 끊어놓은 게 이제 3,5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기청 전세대출의 이제 소득 그 한도가 3,500이고 4천, 5천 전세자금 대출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한도가.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같은 거는 요 정도고 이제 맞벌이에 한해서 막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4천, 5천 받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출로 월 10만 원 정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월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 현금성으로 받고 여기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자산이 없는 요 연소득 1,000, 3,500 요 월세 거주가구가 전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기청 전세 대출도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용이나 어떤 연봉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사실상 2천은 넘어야 뭐 대출 한도가 뭐 7천, 8천 이렇게 나오니까 받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받기 힘들어요.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로 뭐 월세로 그 나머지 금액을 돌려서 하면은 그 주거비 지원 효과가 사실은 매우 떨어지는 거고 약간 요 사람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3,500에 가까워질수록 중위청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 대출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소득이 막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전세 대출 한도도 1억이 넘게 나올 테고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전세 대출이 5천이니까 요 밑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대상은 되지만 그 은행 보증금 대출 그 심사에서 떨어지고 대출 한도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없어서 그 전세로 이행하지 못하는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세 저는 높은 그, 그 이율로 월세를 부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계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이 보증금 대출만으로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면은 이제 연소득 2,500씩 보는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인 월 생활비 지출을 이제 대충 요 정도 된다. 뭐 고정비. 그래서 1년에 1,600만 원은 최소한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1인 가구가. 그래서 2,500을 뭐 버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136만 원을 조금 더 아껴 쓴다고 가정하면 120씩 쓰면 1,000만 원씩 모으겠죠? 그러면 이제 뭐 30% 모으려면 뭐 1억 원짜리 전세 들어가면 3년을 모아야 될 것이고 요즘 1억 전세도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뭐 1억 5천을 받으려면은 어 예를 들면 뭐 30%다 하면 4,500을 모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4, 5년 정도는 모아야 되는 금액인 거고 150씩 그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뭐한 번씩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옷도 좀 사 입고 하면 700밖에 못 모으겠죠, 이 사람이 1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천에 그 4,500을 모으려면은 한 7,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7, 8, 7, 6, 7에 6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중기청 전세대출을 이제 나이 제한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넘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거 극단적인 경우인데 2,5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소득이 이제 200만 원대인 거잖아요. 실제로 받는 금액이. 근데 뭐 뭐 최저임금을 받는 거의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2020 최저임금을 받는 소득이 2,000 얼마인데 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지금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이 굉장히 문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00 정도만 돼도 이제 3,000 정도만 가까워져도 사실은 그 중기청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받을 수는 있을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청년들 아니면은 그런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플랫폼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이런 비정규직, 비정기적인 노동, 약간 비정형화된 형태의 노동을 하는 뭐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런 정책에 받는데 굉장히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아니면 사대보험을 안 들고 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요 전세 대출의 그
신용한도 약간 이런 것들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그런 이행 정책을 이용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다. 월세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거 사다리보다는 좀 점유 중립 정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얘기는 주거 중립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테뉴어를 그냥 직역을 해서 그냥 점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음, 점유 중립을 좀 정의해 보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재반 상황, 저금리와 이 전세 월세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겹쳐진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에 비해서 본 그 기본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전세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거를 그럼 너희 전세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세로 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면 오히려 점유가 중립적이지 않고 전세로 이행할 수 있는 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전세에서 요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적 편익이 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 편익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책적 편익을 좀 나눌 수 있게 좀 다시 정책을 좀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월세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전세로 이행하지 않아도 월세가 뭐 40인데 내가 뭐 20 얼마를 지원받는다. 그러면은 20 얼마가 지원되니까 전명태 굳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거비 부담이 좀 줄어들고 전세로 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나 아니면은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서 받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좀 편익을 정부 차원에서 좀 시적으로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어, 그 월세 가구를 그냥 더 챙겨주자라기보다는 월세 가구가 지금 이런 전세 가구나 자가 가구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다 조금 더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해줘서 좀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 테뉴어 뉴트럴이라는 걸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주거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되진 않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더 필요하고 좀 이 강의 지금 기획하신 요 강의도 좀 그런 좀 일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점유중립은 어떨지도 조금 다음 강의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유중립 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월세 가구가 제일 취약한 게 흔히 전세나 이 자가 가구보다 자가보다 제일 취약한 게 이 사는 기간 전월세 가구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임차 기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임대차 3법이 작년에 7월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갱신권을 한 번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4년도 좀 짧은 것 같고 특히 한 번에 한해서 쓸 수 있는데 예외 조항이 좀 많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에 한해서는 그 예외 조항보다는 좀 전월세 가구의 좀 주거권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자가 가구보다 좀 떨어지는 임차 가구의 좀 어떤 주거권에 있어서 임차 기간의 측면에서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임차인 권리도 좀 사회적으로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 좀 월세 노예 뭐 이런 말들은 되게 굉장히 좀 모멸적인 말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이 정책이 선행돼야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저는 정책이 서울시